화는 가장 쉽게 생기는 감정이자 병을 가장 잘 일으키는 정서다. 화를 다스리면 병이 없고 병은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면 정서도 바뀌고 정서가 바뀌면 건강도 바뀔 것이며 건강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분노, 슬픔 등을 억눌러 담아두다 생기는 병이죠. 바로 화병인데요. 마음의 병이 통증이나 답답함, 불면증 등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라병이라고도 합니다. 화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정서가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불안, 초조,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확실히 소화도 안 되고 깊게 잠들기 어렵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채로 살아가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최상의 비법은 마음 수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중국 최고 명의로 알려진 하오안산의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입니다. 저자는 인간을 괴롭히는 만병의 근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탓으로 감정만 잘 다스려도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화가 인체의 질병을 부르는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고 각종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황제 내경과 같은 수천 년을 내려오는 고대의 건강 철학을 알려주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의 소중한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부정적인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 자신의 온갖 욕망과 비정상적인 감정, 인생 중에 탐진치라고 하는 이유다. 탐진치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로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하려면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현대의학에 시민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보는 질병의 80에서 90%가 시민성 질환이다. 넓은 의미의 시민성 질환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질환의 발병과 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 기질적 질환과 신체 기능적 장애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시민성 질환에 속하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 1.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동맥 경화증, 근수축성 두통, 편두통, 비기질성 신체 통증이 있다. 대체로 욱하는 성질이 있고 매사에 안달복달하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른 사람에 비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관상동맥 경화증 발병률이 20배나 높다. 어떤 학생은 시험 때만 되면 두통에 시달리다가 시험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진다. 입만 열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진찰해보면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는 비기질성 신체 통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시민성 질환에 속한다. 2. 소화기 계통 궤양, 궤양성 결장염, 과민성 결장염, 신경성 구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습관성 변비가 있다. 3.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가 있다. 과민성 질병은 일단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그 차도는 심리 상태와 연관이 있다. 4. 신경성 피부염, 원형 탈모증, 마른 버짐, 습진, 백전풍, 기미가 있다. 혹자는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의 발생과 병증의 악화, 재발은 모두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5. 류마티즘성 관절염, 각종 종양, 일부 당뇨병 등의 발병과 악화는 모두 정신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종양 환자를 관찰한 결과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종양이 아니라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지나치게 근심하고 두려워한 환자 자신이었다. 흔히 하는 말로 놀라서 죽은 것이다. 6. 성기능 장애, 월경 불순, 불임, 생리통, 난산, 상상 임신, 히스테리가 있다.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기질적 장애를 제외하고는 100% 심리적 요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다. 여성의 월경 불순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7. 아동의 식욕부진, 유뇨증, 야경증이 있다.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고 아이를 타박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긴장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 결국 식욕부진에 걸리게 된다. 앞서 언급한 질환은 모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다. 따라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우리 몸의 자율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해 질병에 덜 걸리거나 안 걸리게 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하룻밤에 백발이 되게 한다. 프랑스의 데무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짧은 시간에 백발로 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정은 신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감정적 문제로 백발이 되거나 급속히 노화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눈썹과 머리카락, 수염까지 모두 하얗게 샌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몇 년 전 병을 고치기 위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해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온 53살의 화교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재난이라고 표현했다. 3년 전 그의 동생이 회사를 차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가족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저당 잡아 동생의 대출 담보를 서줬다. 그런데 얼마 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의 동생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담보인이 소송을 당하거나 저당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테고 최악의 경우 길거리로 내쫓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식사는커녕 잠도 이루지 못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날마다 그를 달달 볶으며 이혼하자고 난리였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리하여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체중은 15kg이나 줄었고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 수염까지 모두 하얗게 새고 말았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 부정적 정서의 지속,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서 백발과 노화를 야기하는지는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다만 이 기이한 현상이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말해준다. 바로 정서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수십만 년 전부터 유전된 인간의 본능, 정서. 사람이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정서는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원시시대 인류는 수시로 대형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았고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홍수, 태풍, 우박, 벼락 등 온갖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래서 갓 태어난 원인 중 상당수가 어린이가 되기 전에 사망했고 대다수는 14살이 되기 전에 죽었으며 30살까지 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한번 상상해보자.
20만 년 전의 어느 날 원인 몇 명이 산에서 버섯과 과일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엄청난 굉음이 울렸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원인들은 극도로 두려워하는 정서 반응을 보이며 죽으림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평소였다면 절대 건널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개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극도의 두려움으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량의 혈액이 하체와 골격근으로 흘러 들어가자 원인들은 지진을 피해 달아나 개울도 뛰어넘을 만큼 다리 힘이 폭발적으로 강해졌다. 이때 두려움에 휩싸인 원인은 결국 굴러떨어지는 돌덩이에 깔려 죽어 후세를 남기지 못했다. 이와 달리 강력한 다리 힘으로 도약해 개울을 뛰어넘고 굴러떨어지는 돌덩이를 피한 원인은 목숨을 부지해 후손을 남기게 되었다. 인류가 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듯이 수십만 년 전 느낀 분노와 두려움 등의 정서도 오늘날까지 유전되었다. 정서 반응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정서가 인간에게 발휘하는 힘은 실로 엄청나며 정서 반응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것이 바로 정서가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지니는 의미다. 건강하고 싶다면 정서를 관리하라. 인류는 3000여 년 전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단련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 라고 했다. 이 말은 마음을 더할 수 없는 지경까지 깨끗이 비우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굳게 유지하라는 뜻이다. 황제 내경에서는 마음을 맑고 담담하게 비우면 참된 기운이 스스로 제기를 가고 정신을 굳게 지키니 병이 어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근본으로 삼으라 라고 제창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곱씹어 생각해 보자. 일단 안으로는 항상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명예와 이익, 주색잡기 등을 멀리하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체내의 진액과 양기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 질병으로부터 멀어진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 늘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도덕경에서 말한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라는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둘 다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니 말이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면 스스로 운명을 읽을 수 있다. 건강한 심신,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인생, 훈훈한 사회가 나아기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서로가 원수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야 할 집이 지옥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출근길이 황천길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리도 인간관계가 원만할 리도 없다. 게다가 몸과 마음도 황폐해져 병으로 골골될 가능성이 크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는 보고도 이를 증명한다. 나는 의사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수없이 보았다. 중의학으로 이런 환자들을 고칠 수 있을까? 정서적인 문제로 발생한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원인은 병을 잘 일으키는 정서에 있다. 열격은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병명이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먼저 열은 음식을 삼키기가 곤란하고 음식물이 걸려서 내려가는 증상을 말한다. 그리고 격은 흉격이 막혀 음식물을 위로 넘기지 못하고 곧바로 토해버리는 증상을 의미한다. 열과 격은 개별적인 병이지만 종종 동시에 생기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부르게 되었다.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주는 것.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극도로 분노하면 식도 하부의 괄약근이 경련을 일으켜 이완할 수 없게 돼 이런 병에 걸린 겁니다. 식도는 인두와 위 사이에 존재하는 소화기관으로 양쪽 끝에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위쪽에 있는 것을 상부식도 괄약근이라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부르죠. 이 양쪽의 괄약근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수축해 식도를 막아요. 이렇게 하면 외부의 공기가 윗속으로 들어가지도 그 안에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도 못하죠.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상부식도 괄약근이 이완하면서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도록 열립니다. 뒤이어 상부식도 괄약근이 닫히고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거나 다른 부정적인 정서에 휘둘리면 신경 조절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식도 하부에 있는 괄약근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열리지 않아 음식물을 넘기거나 위까지 보내지 못하고 역류하게 되죠. 원래는 음식을 들여보낼 때 이완하면서 열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을 서양 의학에서는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하고 중의학에서는 두루뭉술하게 열격이라고 불러요. 많은 환자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고 묻는데 그때마다 전 제가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되물었다. 환자분은 자신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까? 처음에 이 병에 걸린 것은 화를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병에 걸린 것도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분명히 알겠죠? 한마디로 화를 내니까 병에 걸린 겁니다. 화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의 치료 여부는 당신이 앞으로 화를 내느냐, 다스리느냐에 달렸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병은 사라질 겁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나는 늘 결자의 질을 강조해왔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또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고치는 약을 쓰는 게 맞다. 만약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병은 틀림없이 재발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자신을 벌줘놓고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나는 대화를 통해 그녀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면서 불안, 초조, 우울, 짜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녀의 증상에 맞게 감기가 울결된 것을 흩뜨리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처방전을 썼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나서 그녀의 병은 거의 다 나았다. 물론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병이 분노, 울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와 자신의 호전된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물었다. 왜 분노와 부정적인 정서가 이토록 건강에 해로운 거죠? 화는 인체 내 기의 흐름을 막는다. 다행히 그날 진찰받으러 온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마침 실습 중인 제자들에게 정서가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려던 차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제자들에게 중의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황제내경에 나오는 만병의 근원은 화라는 말로 운을 뗐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인체의 기의 흐름이 어지러운 것을 의미한다. 중의학에서는 인체 내부의 기의 운동을 기기라고 부른다. 수많은 질병이 바로 이 기기가 어려워진 탓에 생겨난다. 흔히들 사람은 숨쉬기 위해 산다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숨은 단순히 호흡할 때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가 아니라 인체의 기로 이해해야 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만물을 이루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 정보 이 세 가지라고 했다. 중의학에서 말하는 기도 넓게 보면 에너지와 정보를 지닌 미세물질로 물질, 에너지, 정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체의 기는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솟을 것은 솟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나갈 것은 나가고 들어올 것은 들어온다. 이를 기기의 소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이 입에서 위로, 위에서 다시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위기의 강탁이라고 하며 위기는 내려감을 순리로 한다. 강탁은 탁한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용을 말한다.
음식물의 영양과 수액은 심폐로 보내졌다가 다시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비계의 승청이라고 한다. 승청은 맑은 것을 위로 올려보내는 작용을 말한다. 비기가 승청하고 위기가 강탁하는 것은 기의 정상적인 운동이다. 모든 장기의 기는 각기 다른 운동 양상을 보인다. 기의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그 상태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각기 다르다. 어느 한 부분에 멈춰 있는 것을 기체라고 하고 어느 한 곳에 뭉쳐 있는 것을 기울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상승만 하고 충분히 하강하지 않는 것을 기역,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하강만 하고 충분히 상승하지 않는 것을 기함이라고 한다. 밖으로 지나치게 흩어지고 안으로 충분히 걷어지지 못하는 것을 기탈, 안으로 지나치게 걷어지고 밖으로 충분히 흩어지지 못한 것을 기폐, 전체적인 기의 양이 부족한 것, 다시 말해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기여라고 한다. 이렇듯 기기가 조화롭지 않으면 뒤이어 수액, 진액, 혈액, 음식 등의 대사에도 이상이 생긴다. 기의 운동과 변화가 앞서 언급한 유형의 물질들의 대사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기가 조화롭지 않으면 만병을 부르는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의 운동을 어지럽히는가? 이에 대해 황제내경에서는 9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 그중 6번째가 바로 부정적인 정서 또는 극단적인 정서이다. 일상생활에서 화는 가장 쉽게 생기는 감정이자 가장 흔한 부정적인 정서이면서 병을 가장 잘 일으키는 정서이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잘 일으킨다. 현대 분자생물학과 뇌신경학 연구 결과 황제내경에 나온 내용은 사실임이 입증됐다. 세계적인 분자생물학자이자 뇌신경학자이며 약제학자인 미국의 캔디스 퍼트 박사는 감정의 분자라는 저서에서 생각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퍼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단순히 신체에서 비롯된 환경 정보의 피드백이 아니다. 자각적으로 마음이 대뇌를 이용해 감정의 분자를 일으켜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 의식을 적절히 이용하면 아픈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감정을 부적절하게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면 건강한 몸에 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뇌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세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체의 건강 상태와 감정 상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퍼트의 결론은 황제내경이 시종일관 강조한 정신과 신체의 밀접한 관련과 일맥상통한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소화기 계통이 가장 위험하다. 비위로 대표되는 소화기 계통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에너지를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의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난 후에 비장과 위장이 기본이 된다고 했다. 예로부터 의학자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비위가 지닌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화시 중장경에서는 위는 사람의 근본이다. 위기가 세면 오장육부도 튼튼하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야 비로소 온몸이 건강하며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강해야 인체의 오장육부의 기능도 강해진다는 뜻이다. 청대 의학자 장로가 지은 장씨의 통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은 음식으로 살아간다. 음식이 온몸에 고루 퍼지면 오장이 편안하지만 막히거나 거슬러 흐르면 만병이 생겨나고 끊기면 생명이 위태롭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식에서 섭취한 에너지로 살아간다. 소화기 계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음식에서 섭취한 영양을 온몸에 고루 보낼 수 있어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편안해진다. 그러나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정체되거나 거슬러 흐른다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된다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는 소화기 계통의 기능과 기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여자가 이렇게 물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화내면 안 되나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명한 말을 읊어줬다. 어느 누구라도 화를 낸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한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그게 무슨 화내는 거예요?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고 타인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가라도 되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으로 화를 내면 결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한 후회할 일을 만드는 화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내는 화, 극단적인 정서 상태에서 내는 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화를 내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된다. 특히 후천 지본인 소화기 계통의 비위의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속을 끓이며 후회할 사실은 화를 내봤자 결국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는 감정의 거울. 어느 대학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물때가 잔뜩 낀 자기 집 세면대를 청소할 목적으로 실험하고 남은 희염산을 빈 사이다병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갔다. 그가 사이다병을 잠시 부엌해두고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우체국 직원이 소포를 가지고 왔으니 현관 아래로 내려와 받아가라고 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현관으로 내려갔다. 하필이면 이때 학교 수업을 마친 13살 난 아들이 다른 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던 아이는 한달음에 부엌으로 달려갔다가 마침 뚜껑이 열린 사이다병을 발견하고 단숨에 한 모금을 들이켰다. 희염산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의 병에서 입을 뗐지만 때는 늦고 말았다. 입과 목젖이 화염에 휩싸인 듯 타들어갔고 극심한 통증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울음소리조차 내뱉지 못했다. 소포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의 아빠는 완전히 얼이 빠져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구급차부터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조치를 받고 나서도 아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입과 식도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의사는 아이의 구강과 식도의 점막이 잘 회복되도록 상복부에 구멍을 뚫어 위로를 형성했다. 그리고 위로를 통해 환자의 윗속으로 직접 음식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섬유 내시경을 삽입해 환자 위점막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했다. 관찰 결과 아이가 몹시 우울할 때는 위점막의 작은 혈관이 수축 경련을 일으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열도 줄어들었다. 산열은 항온동물이 안정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생산하는 현상의 총칭을 뜻한다. 그래서 위로를 통해 살펴보면 위 점막 표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아이는 위가 차갑고 아프다고 했다. 더 유심히 관찰한 결과 위벽이 이완되고 연동운동 속도가 느려졌으며 위의 분비량도 줄어들거나 전혀 분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전혀 식욕을 느끼지 못했고 위로를 통해 윗속으로 음식물을 공급해도 배출 속도가 매우 느렸다. 아이가 몹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는 위 점막의 작은 혈관이 충혈되어 위 점막이 붉게 변했다. 작은 혈관이 충혈되면서 혈액 순환량이 증가했고 대사가 활발해졌으며 산열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아이는 연신 차가운 것을 먹고 싶다고 했다.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위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이 심할 때는 아이도 통증을 느꼈다. 심지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위액이 위점막을 소화시키는 모습도 관찰됐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위 점막에 궤양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위궤양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궤양의 발생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화관 궤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정서가 위궤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경우가 많다. 위는 감정의 거울이다. 그래서 위의 상태는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바뀐다. 장뇌를 잘 돌봐야 위장 질환이 없다. 임상 관찰 결과 소화기 계통 질환의 발생은 불결한 음식 섭취 또는 무절제한 음식 섭취와도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거의 다 부정적인 정서, 그 중에서도 분노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옛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정서와 장을 연관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몸소 겪은 일을 글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근래 들어 의학자와 생물학자는 사람이 두뇌와 장뇌, 이 두 가지 뇌를 타고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동물의 신경계통은 처음에 파이프 형태의 연충동물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동물은 두뇌가 없었고 신경계통은 소화관에 있는 조직, 다시 말해 식도, 위, 소장, 대장의 내층 조직 안에 존재했다. 그곳에는 신경세포, 신경전달물질, 단백질과 복잡한 고리 모양 회로가 있었다. 이것을 장뇌 또는 복뇌라고 부른다. 생물이 진화할수록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훨씬 복잡한 신경계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통, 즉 두뇌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과 직결되는 장신경계통이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위장과 직접 연결될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고등동물의 음식 섭취와 소화에 알맞은 형태로 진화해야 했다. 그래서 자연 진화 법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장신경계통을 그대로 보존했다. 인간의 경우 초기 배아기에 생성된 신경능선 중 일부가 중추신경계통으로 들어갔고 이 중 머리로 들어간 것이 두뇌를 형성했다. 또 다른 일부는 장신경계통으로 변해 소화관에 분포하면서 장뇌를 형성했다. 두뇌와 장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비유를 하자면 두뇌와 장뇌는 마치 하나의 줄기에 매달린 박 두 개와 같다. 이 둘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도 좋아지지만 하나가 나쁘면 다른 하나도 나빠진다. 장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탐산, 노르에피네프린, 일산화질소 등 두뇌를 회전시키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장뇌에는 신경펩티드라 불리는 신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 여러 존재한다. 신경펩티드는 신경계통 기능에 참여하는 매우 특수한 정보물질로 인체에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통각, 수면, 정서, 학습, 기억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며 더 나아가서 신경계통 자체의 분화와 발육도 신경펩티드의 조절을 받는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경계통의 자극 감수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신경 전달물질과 펩티드류 물질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소화기 계통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겨 소화기 계통 모든 곳에서 갖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 쉽게 말해 당신이 우울해하면 위장의 신경계통도 똑같이 우울해하고 초조해하면 위장의 신경계통도 초조해하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면 위장의 신경계통도 슬퍼하고 걱정하고 화를 낸다는 뜻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경련 복통, 변비, 장천공, 천공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식도위암 불능증, 역류성 식도염, 각종 근만성 위염, 위궤양 등이 바로 부정적인 정서가 두뇌와 장뇌의 기능을 실조시킨 탓에 발생한 질병이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려면 단순히 위장질환 치료제만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위장을 안마해 만병을 물리치는 3가지 요법. 부정적인 정서가 소화기 계통의 기능 실조를 초래했을 때 시도해 볼 만한 복부 안마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주변을 따뜻하게 한 뒤 옷을 벗고 반드시 드러눕는다. 낮은 베개를 베고 두 다리를 곧게 뻗은 다음 온몸에 힘을 뺀다.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대고 온 정신을 단전으로 모은다. 단전은 배꼽 아래로 9cm쯤 떨어진 곳이다. 1단계, 배 문질러주기.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손을 겹쳐 배꼽 위에 놓는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배를 문지른다.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지르다가 점점 크게 그려 위로는 명치뼈에 이르고 아래로는 치골에 이르면 다시 점점 작은 원을 그리며 배꼽 부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를 총 50번 한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지른다. 방법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작은 원에서 시작해 점점 크게, 다시 큰 원에서 시작해 점점 작게 문지르기를 50번 한다. 2단계, 위장 눌러주기. 두 손을 겹쳐 명치뼈 위에 놓고 몸 앞쪽의 중심선인 인맥을 따라 치골과 만나는 부위까지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21번 누른다. 두 손을 떼서 좌우 갈비뼈 자리에 각각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움직여 엉덩이뼈 부위까지 내려가며 21번 누른다. 3단계, 복식 호흡하기. 두 손을 몸 양쪽에 내려놓고 온몸에 힘을 뺀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사이의 근육인 늑간근을 움직이지 말고 복부가 천천히 솟아오르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흉곽의 세로 길이를 넓혀 공기가 체내로 들어가게 한다. 숨을 내뱉을 때도 늑간근을 움직이지 말고 복부가 천천히 우묵하게 들어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흉곽의 세로 길이를 줄여 공기를 몸 밖으로 빼낸다. 호흡은 반드시 가늘고 균일해야 하며 헐떡거리거나 조급하면 안 된다. 분당 4회에서 6회 정도 호흡한다. 이러한 복식 호흡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속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가 손으로 위장을 안마하는 방법이었다면 3단계는 복근의 수축과 이완을 이용해 위장을 안마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복식 호흡법도 복부 안마법으로 소개한 것이다. 복부 안마법은 잠자기 전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도 좋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다.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이 나을 것이고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방법대로 하면 위장계통의 기능 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과 기분도 조절할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심지어 장뇌를 조절함으로써 다른 모든 정신질환과 시민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 배를 자주 문지르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통증을 잡으려면 간부터 다스려라. 왜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통증을 일으킬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원리는 이러하다. 일단 부정적인 정서와 정신적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을 끊임없이 수축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골격근이 경련을 일으키고 내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또 신경계통에서 내보내는 통증 유발물질이 증가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원인 모를 통증이 나타났다면 단순히 내장이나 근육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쳤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곧 초조, 걱정, 긴장, 공포 같은 심리를 비롯해 다시는 상처 입고 싶지 않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약한 마음, 도움을 바라는 마음 등이 통증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크고 작은 통증을 느낀다. 대부분 통증은 근육이 긴장했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해 경련을 일으키면 종아리가 아프고 복부 근육이 긴장해 경련을 일으키면 배가 아프다. 정서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는 곳은 바로 목덜미 근육이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체험과 관련된 근육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근육인데 목과 어깨 근육이 다른 골격근보다 훨씬 자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긴장감으로 인한 근육통 중 가장 흔한 것이 목근육 통증이라는 말이다. 정서가 목덜미 근육의 긴장과 경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 저녁에 집에 돌아가 푹신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일을 떠올려보라. 그렇게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그 일만 생각하다가 의자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본다. 그러면 목덜미에서 뻣뻣한 통증이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목을 스트레칭하게 될 것이다. 긴장감이 근육에 해를 끼친 경우다. 중의학에서 사람은 숨쉬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려면 이 숨의 승강 출입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은 소설 기능을 주관하는 장기라고 했다.
곧 온몸의 기의 운동을 주관하고 기의 소통과 배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정서, 스트레스, 비관적인 자기암시는 감기를 울결시킨다. 감기가 울결된다는 것은 전신의 기의 운동이 지체된다는 뜻이다. 기위 혈수, 즉 기가 움직여야 혈도 움직인다. 일단 감기가 울결되어 기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혈의 흐름도 막히게 된다. 이는 근육과 내장의 영양실조를 야기해 통증의 자각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기가 막힘없이 흘러야 수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액도 정상적으로 생성 분산된다. 그러므로 기가 울결되면 수액이 흐르지 않고 진액이 뭉쳐 잘 흐르지 않으니 결국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증이 사라지는 사고 전환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는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부정적인 정서, 정신적 스트레스, 비관적 자기암시로 통증이 생겼다면 결자 해제의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먼저 성격을 고쳐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거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심리 상태와 자기암시는 되뇌를 자극해 더 많은 엔도르핀을 생성시킨다. 엔도르핀의 통증 억제 효과는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하다. 중의학에서는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미 많은 치료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약재를 써서 환자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기혈이 막힘없이 흐르며 대사가 잘 이루어져 몸이 건강해진다. 일단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력도 강해진다. 결국 심신의 질병 저항력이 모두 강해지는 셈이다. 둘째, 인생은 원래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자신을 성숙시킨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화분에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를 기를 수 없고 온실에서는 추위를 이기고 붉은 꽃을 피우는 매화를 기를 수 없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겪어야만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정서 관리 능력을 높이는 8가지 비법. 첫째, 마음을 키우는 독서를 하라. 지식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책을 많이 읽어야 넓은 세상이 바로 보이고 정신적 사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둘째, 불평 불만은 그만. 이제부터는 감사할 시간이다.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업과 일도 순조롭게 풀린다. 정서가 달라지면 정력, 체력, 심신의 건강도 따라서 달라진다. 건강 상태가 바뀌면 운과 인생도 따라서 바뀐다. 셋째,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관대해져라. 사람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라.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고통이 엄습할 것이다. 관용의 다른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넷째,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리를 따르라.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을 이입하고 인정을 베풀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욕심을 버리고 담담하게 임하라. 돈과 명예를 좇을 수는 있으나 탐욕스러워져선 안 된다. 얻어야 할 것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얻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편해진다. 여섯째, 4가지 즐거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하나,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알라. 둘, 만족의 즐거움을 알라. 셋, 스스로 그 속의 즐거움을 느껴라.
넷,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찾아라. 일곱째, 일상생활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 상태를 유지하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전념, 유쾌, 이완, 이성적 상태만 유지한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충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상태는 에너지 양을 최고로 높이는 의식, 정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심리적 위기가 닥치면 기분 전환법을 실천하라. 정서를 관리하고 심리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분 전환법은 다시 전이법과 관념 전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일로 좌절을 겪을 때 더 깊이 좌절 속으로 빠지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일러 전이법이라고 한다. 사랑에 배신당한 뒤 폐인이 되는 대신 슬픔을 동력으로 학업이나 사업에 매진해 큰 성공을 거두고 결국 새로운 사랑까지 얻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돼서 남은 삶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 관념 전환법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뜻밖에도 아주 쉽게 해결책이 보이기도 한다.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와 같이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면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결국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